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탈동성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이효나 목사는 그 어떤 종교도 동성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며 복음만이 유일한 능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가 킬링필드 대학살을 인정하고 당시 책임자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폴포트 정권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인데요.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캄보디아로 나아가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2018년 중동 지역의 선교 환경은 IS의 지경이 축소되는 반면 집단 간 충돌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으며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중동 국가와 미국의 긴장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동 선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탈동성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감신대에서 동성애 반대 강연자가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래서인지 동성애 지지자들이 개최 전부터 반대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됐습니다. 그 현장을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42살까지 동성애자로 살아오며 이태원에서 유명 게이바를 운영하는 등 동성애자계의 대부로 이름을 떨쳤던 이효나 목사. 그런 그가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치료가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도 질병도 아닌 죄성에서 비롯된다며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로 다루면 탈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잘못된 비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다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죄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거든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훈련, 진리로 가득 차야 돼요. 이어 이 목사는 어떤 종교도 동성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며 기독교 복음만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효나 목사는 세미나 전부터 거센 반발로 논란을 일으킨 학교 내 동성애 지지 동아리에 대해 신학교까지 동성애 문화가 퍼진 것이 유감이라며 교수들의 올바른 신앙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고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입됐고 그들이 교수로 있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고요. 감신대 동성애 옹호 동아리 무지개 감시는 탈동성애 세미나 개최가 결정된 후 세미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자보를 붙이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는 강도가 높아지면서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선교사 재배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중국 내 파송된 한국 선교사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총 4천여 명, 전 세계 파송 국가 중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국 내 추방 선교사 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현 공산당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로 인정하고 기독교의 중국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큰 위협 요소로 다가온다. 이렇게 공산당원은 원칙적으로 종교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당원이 이 종교를 갖는다. 특히 기독교 신자가 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중국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홍순규 국장은 실제로 2017년 기준 8,875만 명의 공산당원 집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고 저장성 원저우시의 경우 시민의 15%가 기독교인일 정도로 중국의 복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추방의 형태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산발적,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선교사 추방은 최근 행정구류, 강제 추방, 비자 연장 거부, 입국 거부 등의 형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내에 1,000여 명을 더 추방한다는 정보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교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라며 하나님 뜻에 따라 선교사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가져온 개념이 하나님께서 재배치한 선교사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중국 선교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재배치의 목적 역시 선교 중국에 두고 추방된 선교사 여러 가정을 집으로 구성해 전략적 도시에 우선 배치하고 중화권 선교단체와 양해각서 체결, 또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조직을 통한 캠퍼스 사역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진벨 재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에 제출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면제 요청을 최종 승인받았다며 결핵 환자용 조립식 병동의 모든 부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봄 방북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서 해당 물품의 수송을 위한 반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전 과정에서 다른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단법인 성민원이 제19회 빗사랑 모임을 개최해 성민원 산하 15개 복지기관에 섬기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과 함께 한 해를 결산하며 서로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성민원 권태진 이사장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구워드리는 것이니 반드시 갚아주신다며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봉사와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한 에이즈 예방 행사가 의료보건인 단체 주관으로 HIV 감염인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최근 3년 연속 국정감사 대상이 됐던 청소년 에이즈 문제의 현안을 알리는 한편 청소년 에이즈 예방과 환우 지원을 위한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HIV 감염인 자유포럼 안다한 공동대표가 자신이 감염인이 된 경험을 나누며 더 이상 에이즈에 대해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감염 경로와 예방법을 알리는 일에 함께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나 오랜 시간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은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로 알려진 크메르 루즈의 집단 학살의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최근 전번 재판소가 킬링필드의 역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캄보디아의 장완익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전범 재판소는 어떤 곳입니까? 캄보디아 전범 재판소는 40년 전 캄보디아 폴포세 소위 민주 캄보디아 소위 붉은 군대라 불리는 크메르 루즈 공산 정권이 당시 인구 800만 명 중 2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 자행자들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도록 설치한 특별재판소이며 캄보디아 정부와 국제사회의 인정하에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판결 내용은 누운체아 전 공산당 서기장과 키우삼판 전 국가주석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각각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폴포 내전 종식 후 40년 만에 내려진 공식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킬링필드 하면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가장 아픈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킬링필드는 1975년 4월 17일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폴포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평등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의 별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위 공산주의의 허상이었을 뿐이며 이때부터 캄보디아 안의 모든 학교를 문 닫고 재산을 국유화하고 심지어는 모든 외교관계를 단절하면서 캄보디아는 완전 고립되었고 캄보디아 국민들은 집단 농장에서 일하면서 배급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행태에 동조하지 않는 계층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계층, 즉 교사, 교수를 비롯한 지식층, 유학생, 기술자, 자본가, 종교 지도자 등을 무자비하게 고문, 숙청함으로 캄보디아를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인의 사회와 가정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여실히 남아 있습니다.
네,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건강하고 새로운 캄보디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는 다른 선교지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즉 불교를 국교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전 국민의 90% 정도가 불교 신자이며 수백 년 이상 캄보디아의 주요 종교였지만 그 불교가 캄보디아의 참다운 소망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캄보디아의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엄청난 원조를 하고 또 투자를 받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본이나 기술 역시 캄보디아인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온전하게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캄보디아인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인 청년 대학생들과 많은 나눔 그리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50대 이상의 장년들은 이미 킬링필드의 아픔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중입니다. 40년 전 킬링필드의 상처를 온전히 씻어내고 어제의 킬링필드의 캄보디아를 내일 리빙필드의 캄보디아로 새롭게 세우는 일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의 아픔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또 선교사님 말씀대로 킬링필드, 죽음의 땅에서 리빙필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은 올 한 해 각 대륙을 중심으로 선교 이슈를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중동 아프리카 연구소 공요셉 소장님 모시고 중동 지역 관련 소식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8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의 중동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피트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피트나는 꾸란에서 박해 또는 시련 또 시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슬람 학자들은 오늘날 피트나를 우리가 종말론적 징후로서의 피트나와 그리고 또 두 집단 간의 충돌을 보는데요. 네네. 실제 2018년도는 순니와 시아의 충돌, 리비아에서 부족 간의 충돌, 그리고 각 지역에서 정치적 세력 간의 충돌 등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때 한마디로 피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있었던 일들 가운데 특별히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대사관을 그냥 이사간 의미 이상으로 미국과 중동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 대사관을 이전했다는 것은 미국에는 상당히 실익을 거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보수적인 그런 계층의 표를 얻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의 또 표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적으로는 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가장 중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요. 네네. 이것 때문에 중동 전체가 특히 아랍 국가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팔레스타인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뭐 트럼프 행정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했겠지만 이 정도로 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트럼프가 좀 놓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지고 세대주의 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 짐승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대교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슬람에서는 종말에 그 지역이 이제 확보돼야 자신들이 이슬람 세계의 전체를 이제 장악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세 종교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 평화를 위해서 2015년도에 이란과의 핵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했어요. 네. 다시 이전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란과 그리고 나머지 순위 국가 간에 굉장히 그 적대감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순위 국가들, 특히 사우디,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란을 대적하고 있고요. 사실 이란은 아시다시피 지금 예멘에 우리나라에서는 후티라고 합니다만은 아랍 사람들은 후시라고 하는데요. 네. 후시는 바로 시아파의 하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히즈볼라, 레바논 남부에 있는 히즈볼라는 역시 1980년대에 이란이 그때부터 지원을 해서 지금은 레바논에서 정치적인 그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란이 지금 시리아에서 상당수 지금 군인들이 가 있어서 지난번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레바논 공항을 통해서 시리아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순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이 시아의 확장을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달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행정부에서도 또 중동 여러 국가에서도 미국과 중동과의 관계에 현안들 또 전망들을 내놨는데 주요 골자가 무엇인지요? 네, 주요 골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좀 더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좀 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지난 2년 동안 사실 미 중간선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을 묻는 거고요. 미국에서 대선은 미래에 대한 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미 중간선거 이후에 아랍 언론들은 아마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는 것이겠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랍인들이 미래에 자기들의 일들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네네. 그런 희망사항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비단 미국과 중동과의 문제, 뭐 전 세계 국가들과 중동과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중동 내부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중동 내부의 갈등과 그런 반목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랍 연맹을 통해서 아랍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랍 소사이어티, 한 아랍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만은 아랍 연맹에 소속된 나라들이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이 2019년에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기들이 각계 전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리 이런 모든 상황들이 선교적으로 볼 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상적인 혼란, 이념의 충돌 이런 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인데요. 이슬람은 이성의 종교 또는 사상의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네네. 실질적으로 국내에 무슬림들이 와 있지만 그들이 우리 국민들과 만나면서 극단적이고 과격한 그런 사상들을 노출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종교인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슬람 종교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슬람의 종교적인 담론, 디스코스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 날 모스크에서 설교하는 것, 또 어떤 종교적인 강의 또는 방송에서 과격하고 이런 극단적인 사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삼가하자. 이것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 내막을 들어보면 역시 무슬림 안에서도 지금 사상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선교하는 측면에서 그들과 이념 논쟁 또는 사상적인 충돌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중동을 주목해서 보는 것은 전 세계 다시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날 것 같고 중동에 뭐 화약 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항상 내전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우리 수장님이 보실 때 이건 참 희망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뭐 제가 희망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실제로 아랍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네네. 지금 사실 리비아, 또 시리아, 예멘은 혼란 전국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외세가 있지 않습니까? 리비아는 이탈리아, 프랑스가 그곳에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요.
또 IS가 그곳에 가 있고 각 부족들이 또 자기들의 몫을 찾고자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비아는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네네. 예멘 잘 아시다시피 또 역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과 그곳에 대리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이 이번에 사우디 정부가 자기의 언론인 가시쿠지를 살해했지 않습니까? 네, 터키에서. 큰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하게 미국이 말하자면 예멘 전쟁, 사우디의 예멘 전쟁을 좀 주저하지 않을까 이런 뉴스들이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에도 역시 예멘 문제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고요. 시리아는 역시 시리아 문제는 지금 뭐 미국과 러시아, 터키 그리고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아랍 세력들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역시 이것도 자국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랍인들 특히 이집트인들은 아마도 트럼프가 내년에는 이집트와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들어온 이후에 정치적인 외교적인 무게중심이 아부다비, 두바이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우디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무게중심은 과거에 무바르크 전 대통령 때는 이집트였는데 네네. 이집트가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집트에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서울을 방문할 것인가를 두고 12월이 한반도 정세의 큰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는 편을 가르는 불협 화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보다는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